안녕하십니까. 경매아재 세 번째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개념을 한번 챙겨서 경매를 시작해보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한 게 있었죠. 세 번째 시간에는 도대체 임차인이 누구냐. 경매를 할 때 가장 주안점으로 두고 권리 분석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임차인이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 임차인들이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특별법에 의거해서 신분이 변화됐기 때문에 특별한 법적 보호를 받는 이들을 정확하게 디파인하지 않고서는 경매를 잘할 수 없겠다 이야기를, 임차인들이 도대체 어떤 신분 상승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도 개념을 챙겨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임대차 보호법의 제3조의 대항력 등하고 임차인의 권리가 나옵니다. 나중에 임대차 보호법을 따로 해설을 한번 해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오늘 임차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임대차 보호법을 빼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핵심 내용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어도 주택을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전입신고하면 주민등록 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죠. 계약력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누구누구가 어떠한 조건을 갖추면 어떠한 권리를 갖게 된다. 기본 구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법률의 주체가 법률 요건을 갖추면 법률의 효과가 생긴다, 이런 걸로 해석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택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어도, 그러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이런 뜻이죠.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하면 법률 요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렇죠? 두 가지. 그걸 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이 등기하지 않아도 주택을 인도하고 집 주인한테 주택을 넘겨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을 하면 그 다음날부터 효과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주민등록이 뭔지 잘 모른다고 판단해서인지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뒤에 해석까지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를 강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입신고를 하는 게 곧 주민등록이라고 법률에서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임차인들이 직접 하는 게 전입신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입신고를 하는 순간 주민등록이 된 거고, 결국은 법률 요건을 갖추게 되는 거죠. 자, 이 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주택의 인도라는 법률의 해석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툼이 있었어요. 도대체 주택의 인도가 뭐냐? 이사 가는 게 주택의 인도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경매인이 현장 조사를 했더니 임차인이 전입한 그날에 주택에 이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틀 뒤에 이사를 한 거예요. 아마도 집을 수리해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분이 옳았구나, 잘됐다. 전입일은 이틀 전이지만 실제로 주택에 이사 간 건 이틀 뒤니까 법대로 해석해보면 두 가지 법률 요건이 다 갖춰져야 계약력이 그 다음날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전입신고한 날이 근저당보다 하루 빠르다고 판단한 거예요. 임차인이 계약력을 갖췄다고 생각하고 이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임차인을 떠안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입찰을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인정을 해서 알아낸 바로는 이사 간 게 근저당이 설정되고 다음날 이사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옳았구나, 그걸 증언해줄 동장까지도 확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과감하게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전입일날 이사 가지 않았고 이틀 뒤에 이사 갔다. 그런데 그 이사 간 날이 근저당보다 하루 뒤다. 그러니 법률대로 해석하면 두 개의 법률 요건을 다 갖추고 난 그 다음날 효력이 생긴다고 하니까 이분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타당한 해석일 수도 있겠죠. 이게 결국은 법정으로 번졌고, 법정에서 판결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이야기하는 임차인의 주택에 인도란 잔금을 다 치르고 집 주인에게서 점유권을 취득하는 순간부터 주택에 인도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집주인에게 키를 넘겨받으면 그 주택을 점유권을 이전받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집주인이 잔금을 받지도 않고 키를 넘겨줄 가능성은 전무하잖아요. 그러니 수리를 위해서 키를 받고 그 이틀 동안 수리를 해서 뒤에 이사를 갔더라도 법정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집주인에게 잔금을 다 치르고 키를 넘겨받았으면 주택을 인도받은 거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해석이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도어락 비밀번호를 받았어요. 그럼 주택을 인도한 거라고 보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 경매 입찰자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판례가 널리 알려지면서 더 이상 이제 주택 인도 가지고 다투는 일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요즘은 대항력 하면 전입신고일 언제 했니? 이것만 자꾸 따지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주택의 인도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밝히기 어려워서 그렇지 실제로 잔금을 치르지 않고도 수리를 하고 이사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알아낼 수 없으니 거의 조사하는 걸 포기했을 뿐이지. 이 영상 보시면서 여기도 파고들 구간이 있네 라고 생각하시고 파고든다면 그것도 좋은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당사자가 아닌 경우 어떻게 그걸 알아내기가 쉽겠습니까? 주택의 인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길은 쉽지 않은데, 여하튼 그 틈은 있습니다. 그걸 보시는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대항력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개념을 조금 더 삽입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공매화재 영상에서는 자주 이야기가 있었는데 경매를 보시는 분들은 그 영상 못 보셨을 수도 있으니까 대항력에 대한 개념을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편에서 말씀드렸죠. 임차인이 보호받는 임대차 보호법이란 민법의 내용들을 차입해가지고 와서 임차인만 특별하게 보호하는 특별법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죠. 민법에서 대항력이라는 개념을 차입해온 거예요. 학원에 가서 대항력 이렇게 공부하시면 대항력이 마치 임차인이 가지는 특권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임차인이 가지는 특권이 대항력 아니에요? 원래 민법에 대항력이라는 개념이 존재해요. 물권자들이 갖는 권리였어요. 민법에 물권은 뭐가 있다고 그랬죠? 위에부터 물권의 기본권인 점유권, 소유권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용익권,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권이에요. 반복권에는 질권, 저당권, 유치권 있습니다. 민법에 물권이 하나씩 적혀 있습니다. 이런 물권자들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권한이 대항력이에요. 주택임대차법 3조 대항력 등 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 다음날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이게 대항력을 표시하는 법률 문구입니다.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제3자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계약당 당사자를 뺀 나머지 모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채권자, 채무자가 계약을 했어요. 그럼 당사자죠. 이 당사자 사이에 생긴 채권의 권리가 이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효력이 미친다는 거예요. 이게 대항력이에요. 소유권이 가장 기본적인 물권이잖아요. 자, 이 소유권자의 대항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거 주거침입죄. 내 집이야. 못 들어와. 이거 대항력이에요. 이해되시죠? 우리 집 울타리 너머로 너희 집 대추나무가 넘어왔어. 방해돼. 이거 제거해줘. 방해배제 청구권이라고 하면 이거 다 대항력의 일종인 거예요. 그러니 대항력이 마치 임차인만 가지고 있는 권리처럼 생각하고 있는 건 사고의 틀에 갇혀 있는 거죠. 학원에서 대항력은 임차인이 가지는 권리라고 공부했으니 대항력은 임차인만 가지는 권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요. 애초에 물권자들이 가지는 권리였어요. 그런데 특별법에서 그 개념을 차입해왔어요. 빌려온 거죠. 그리고 민법에서는 그 대항력을 등기하면서 취득해. 이 집의 소유자입니다 라고 등기하잖아요. 그럼 소유권이 등기가 되면서 소유권자가 되고 소유권을 가졌을 때 대항력을 갖는 거죠. 내 집이야. 못 들어와. 내 집이야. 방해돼. 제거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전세권 등기 설정했어. 등기 떼봐. 그러니 내가 여기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대항력인 거예요. 이러한 대항력의 개념을 임차인에게 옮겨온 거예요. 그리고 임차인한테 등기 안 해도 좋아. 주택을 인도하고 주민등록만 하면 그 다음날부터 너한테 대항력 줄게.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위대함입니다. 등기 안 해도 대항력 줄게. 이런 뜻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애초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들 법조인들이 모여 앉아서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집을 소유하지 못하고 남의 집을 빌려 써야 되는 사람들을 돕는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대항력이라는 능력을 취득하려면 등기해라 이렇게 하면 잘 취득 못할 테니까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습 그대로를 법률로 옮겨놓은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임대차 계약하기 전에 등기부터 한번 떼봐. 깨끗해. 그러면 계약해. 그리고 계약금도 걸어. 문제 없을 거야. 그리고 한 달 뒤에 잔금 치르러 가. 그리고서 또 등기 떼봐. 그래서 깨끗해? 그 깨끗하면 믿고 잔금 치러. 그리고 집주인한테 티 받아. 그러면 주택을 인도한 거예요. 그리고 빨리 가서 전입신고해. 그럼 주민등록 된 거야. 그러면 다음날부터 너한테 대항력이 생겨. 네가 가진 권리가 너희 당사자 말고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생긴다. 이런 거야.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이라는 거예요. 그죠? 민법에서 물권자들이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당사자가 계약하고 그 계약서를 들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해야만 권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하고 등기하자고 덤비면 집주인이 내 재산에다 등기를 한다고? 싫어. 너하고 계약 안 해. 등기 안 하고도 계약할 사람이 많은데 왜 너랑 등기를 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성이 없는 등기를 하라고 하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쉽게 취득할 수 없으니까 법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 거 다 하지 말고 등기 없어도 좋아. 그냥 집주인한테서 티 받아. 그거 원래 있었던 일이잖아요. 티 받아. 그리고 전입신고도 하는 거잖아요. 그 전입신고 해. 그럼 그걸 주민등록으로 봐주고 이 두 가지만 아주 쉽게 해내기만 하면 그 다음날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준 거예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주택임대차법이 되게 위대해 보이죠? 물론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해가지고 또 그 하루 차이 때문에 피 본 사람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아직도 고쳐지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위대한 법입니다. 이 법 때문에 보호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대단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특별법이에요. 이런 특별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자들이 임차인이에요. 저도 임차인이 될 수 있고 여러분도 임차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법에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얘기하는 대항력입니다. 쉽게 이해하셨죠? 원래 권리는 물권자들이 갖는 권리였다. 그런데 그 권리를 개념을 차입해왔다. 그리고 그 개념을 차입해올 때 등기하는 행위를 하기가 현실에서 어려우니까. 왜냐하면 집주인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등기라는 거는 계약을 해야 되고 그 계약 당사자가 등기사무소에 찾아가서 아니면 한쪽에 인감증명서로 위임을 해 그렇게 가서 등기를 해야 되는데 집주인들이 응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사정을 알고 있는 법조인들이 그래 등기가 없어도 돼. 다만 네가 원래 하던
대로 잔금 치르고 키 받고 주택인도 받고 그 다음에 가서 빨리 전입신고해.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 보증금 지킬 수 있는 대항력 줄게. 이게 이 법의 핵심이에요. 대항력 이해하셨죠? 자, 대항력의 취득 요건은 법률 요건은 두 가지다. 하나는 주택을 인도하는 거다. 두 번째는 주민등록을 하는 거다. 근데 전입신고를 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했으니까 전입신고를 하면 된다. 그러면 그날 밤 0시 딱 넘어가는 순간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대항력이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생긴다. 이게 다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분들은 가끔 있는데 유튜브에도 가끔 있어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나와요. 근데 그거 다 얼추당초 않은 얘기입니다. 그죠? 법률에 딱 나와 있잖아요. 법률에 없는 얘기를 합니다. 확정일자는 다음 편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 확정일자는 어떤 개념으로 생긴 건지, 왜 임차인의 대항력과 관계없는지, 그건 개념 자체가 아예 다른 이야기예요. 확정일자는 개념이 배당과 관련되는 거예요. 지금 권리를 얘기했잖아요. 대항력이란 권리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는 확정일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 두 가지 법률 요건만 갖추면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이건 법률에 나와 있는 거니까 시시비비를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법률에 있는 얘기를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할 게 없습니다. 저의 주관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법률에 딱 적혀 있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시시비비를 따질 게 뭐가 있어요? 정확하게 적혀 있는데 두 가지만 요건을 갖추면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딱 돼 있습니다. 더 이상 군더더기가 필요 없습니다. 할 말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 분은 그냥 학원에서 그렇게 공부했고 노트에 적은 거 그냥 외우신 거예요. 법률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다면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없죠. 자, 이제는 다음 4편에서 확정일자는 도대체 뭐냐, 왜 생겼냐, 그리고 그건 또 대항력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고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개념을 챙기시니까 보이시죠? 이걸 챙기시면요 나중에 공매까지도 보입니다. 특별히 압류공매, 공적 경매, 사적 경매 얘기했죠. 온비디에서 공적 경매는 유일하게 압류공매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 경매의 권리 분석을 정확히 하실 수 있으면 공매에 오셔서도 압류공매만큼은 확실하게 권리 분석이 된다. 똑같다. 공적 경매다 보니까. 구독까지는 바라지 않겠습니다. 좋아요라도 눌러주십시오. 네, 그러면 4편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매아재였습니다.